네, 오늘도 문다해. 오늘도 문다해. 예. 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한 놈만 팬다. 문다해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특종과 또 그 이면을 이제 네.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여러 가지가 합쳐져 있어요. 뭐 네. 워낙에 지금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예를 들자면 문다해가 음주운전을 했잖아요. 이거 정말 와 이거 메가토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주지검에서 뭘 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덜 궁금해했어. 아, 그러네요. 음주운전이 좀 이렇게 독하잖아요. 너무 세가지고. 너무 세갖고 네. 매운맛이었잖아. 그러니까 매운 돈가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도전하는 거, 매운 짬뽕. 그거 한번 딱 도전하고서 삼선 짬뽕 먹으면 싱겁죠. 민건하잖아. 근데 이제 그 민건하더라도 네. 이 지금 전주지검에서 무엇을 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와 어마어마하게 수사가 많이 진전되고 있고 그래서 그 소식과 함께 네. 문다의 그 남자에 대해서 네.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네. 네네. 아, 여인천하예요. 제가 뭐가요? 보기에는 역사가가 2024년은 네네. 대한민국 역사를 여인천하로 기억하지 않을까. 저 한반도 원래 여인천하 아니었나요? 양궁 무조건 양궁 그럼 또 여자들만 정말 네. 잘하고. 일단 네. 지금 또 이 문다혜 씨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특히 음주운전은 너무 또 말씀하신 것처럼 핫하고 네. 얘기는 또 하고 가야 돼요. 특히 동석자 남자가 그렇죠. 누구냐. 그렇죠. 근데 지금 문다혜 씨는 출석을 안 하는데 택시 네네. 운전사는 출석을 하고 네. 피해자는 네. 동석자 남자 관련 얘기도 좀 살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 많은 유튜버들이 제목을 사실 조금 낚시를 달았어요. 솔직히 네. 저 다 낚였습니다. 다 들어가 봤어요. 뭐 정체가 밝혀졌다. 그 남자는 누구였다. 뭐 이런 식의 제목을 다 달고 있어요. 특히 운동네 아줌마들이 제일 궁금해. 그래서 딱 들어가 보면 우리가 얘기했던 거 그대로야. 없어. 진전이 없어. 그리고 동영상 그러니까 CCTV 보여주고 끝이야. 조사해야 된다. 조사해야 이거잖아요. 된다. 근데 제목은 다 그 남자 밝혀졌다. 괜찮게 정말 점잖았던 유튜버마저도 네. 전부 다 그 제목으로 네. 갔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밝혀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음주운전 방조죄 네. 그게 이제 경찰에서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 이제 음주운전 방조죄라는 것은 음주를 한 것을 함께 지켜보고 네. 음주를 근데 이 사람이 차를 갖고 왔어. 그걸 인지한 상황에서 음주를 막거나 더 이상 먹지 마. 너 차 몰고 가면 안 돼. 라고 권유를 하거나 말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또 권유했다. 너 타고 가. 권유했다. 이런 정도면 음주운전 방조죄거든요. 그런데 이 남성은 빼박이야. 왜냐하면 CCTV가 알잖아요. 이 남성이 7시부터 새벽 2시 반까지 함께 있었던 남성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네. 지금 그 남성 둘, 네. 남성 1, 남성 2에 남성 1은 끝까지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 남성 1은 얼만큼 술을 먹었는지 알 것 같고 또 중간에 어찌됐든 이 여성과 전혀 초면의 사이다라고 하기에는 또 약간 팔짱까지 끼면서 팔짱 끼고 네. 그렇게 급속하게 불이 타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7시간 만에 그렇게 막 불이 활활 타오르진 않다니까 어찌됐든 아는 사람이라면 차를 운전한다는 걸 인지하고 또 왜 웃으세요? 잠자게 나가려고 하는데 아니, 불이 타올라. 불이 타올라? 아니 불은 타올를 수 있죠. 네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이 남성이 이 문다혜가 운전을 하고 왔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걸 가정한다면 그렇죠. 경찰이 이거 음주운전 방조죄를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건 생각의 정도가 아니라 이 남성을 특정해서 소환하거나 그렇죠. 대면 조사를 꼭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 남자의 정체를 지금 경찰은 알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문다혜 씨가 출석을 해서 누구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가요? 자, 그렇지 않고요. 아니,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 원래 음주운전을 하면 첫 번째 단계가 진술서잖아요. 파출소에서 진술서를 쓸 때 몇 시부터 그러니까 이게 육하원칙이 다 돼야 돼요. 누구와가 돼야 돼요. 왜 술을 마셨는데까지.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인들과 그냥 오랜만에 마셨다든지 아니면 회식을 했다든지 이 이유가 특정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걸 대답 안 하면 계속 물어요. 그래서 이유를 특정하고 누구랑 마셨다가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그 누구가 그냥 조금 특정이라기보다는 지인이나 이렇게 대답을 하지만 음주운전 방조죄까지 가능하다고 한다면 특정을 해줘야 돼요.
특정이 어느 동에 사는 누구 씨와. 뭐 그렇죠. 특정해줘야 돼요. 왜냐면 뭐 조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음. 그래서 지금 CCTV가 빼박이 돼서 그 네. 남성이 이 경찰에 지금 와야 된다. 와야 된다. 이 상황까지 네. 된 겁니다. 네.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네. 동성남의 정체, 경찰이 네. 밝힌다. 네. 경찰이 밝힐 거예요. 경찰은 지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문다혜의 음주에 대해서 너무 국민적 관심이 이렇게 너무 높아요. 높아가고 또 문다혜 방지법 나오게 생겼어요. 지금. 그럼요. 출두를 너무 오랫동안 안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도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될 거야. 아니 출두 안 시키고 이것도 전부 다 특혜고 그다음에 결과도 대충 마셨고 대충 이거 저기 특가법 아니에요. 그냥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야 이거 완전히 정권 바뀌었는데도 이 경찰은 완전 저기 문팬들이구나 이렇게 돼버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하니까 경찰이 지금 아니야 음주운전 그 방조죄로 그 남자도 우리가 부를 거고 다 할 거야라고 지금 기자들한테 흘렸다는 겁니다. 그럼요. 그리고 피해자가 먼저 와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가해자는 아직 출두를 안 했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그것도 맞고요. 그리고 피해자 말씀하셔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다혜의 운명은 택시 기사가 잡고 있다. 물론 두 남자가 잡고 있어요. 이 남자. 두 남자가 잡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택시 기사분도 포함이 됩니다. 네. 택시 기사분이 지금 기사가 계속 나와요. 첫 번째 기사가 병원 가겠다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와, 그거 병원 가겠다. 배고프면 밥 먹겠다잖아요. 네. 아니 이렇게 일단 뒤가 목이 뻑뻑합니다. 뻐근해요. 예. 뻐근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 병원에 간다는 건 진단서를 받겠다는 뜻으로 그쵸? 연결이 됩니다. 진단서를 받겠다는 건 아이고 내가 진단이 이렇게 나왔어요 하고 제출한다는 뜻이다. 제출하는 순간 문다혜는 간다. 그렇죠. 그냥 끝난다. 이 혐의가 중해지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계속 그 유튜브에서도 말씀하셨겠지만 하루가 땅 차이예요. 그렇죠. 도로교통법상과 특가법상. 이게 놀랍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하시면 절대 안 되지만 그렇죠. 혹시라도 하시면 서 있는 그냥 주차된 사람 없는 차를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가정이죠. 사람 있는 차 받으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렇죠. 자동차는 상해 진단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요. 견적만 나오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게 만약에 진단서를 제출한다 그러면 몇 주가 나오잖아요. 진단서는 몇 주가 나오잖아요. 일단 2주부터 시작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5년이야. 2천만 원. 입니다. 벌금은 2천만 원이야. 5년 이하입니다. 합의가 안 되면 법정 구속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더군요. 백지수표다. 택시 기사분한테는 지금 백지수표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출두를 안 하는 이유도 초기에는 이렇게들 얘기를 했어요. 두 남자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 문다혜가 한 남자의 입을 막고 한 남자에게 그렇죠? 돈을 줘야 된다. 이런 거죠. 네. 예, 물론 택시 기사분을 제가 폄하하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다치신 만큼 합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진단서를 제출해도 합의가 있습니다. 합의를 하면 사실 합의를 하려는 건 뭐냐면 진단서만 제발 제출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진단서 제출 전에 합의예요. 그다음에 진단서를 제출한 다음에 합의 과정은 합의를 안 하면 법정 구속이니까. 네. 그렇게 법정 구속이라도 안 당하려고 합의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기사가 아이고 진단서는 필요 없다라는 식의 기사가 나오다가 세 번째 기사가 택시 기사분이 어쨌든 지금 병원에 가서 간 것까지는 맞다. 이렇게 지금 간 것까지가 아니라 가겠다까지는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단서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되는 상황. 병원에 가셔야 되죠. 네, 무조건.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죠. 꼭 오늘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오늘 안 아프더라도 한 달 후에도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그 합의할 때도 보면은 지금은 괜찮지만 내가 내년에 후년에 후유증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해서 합의를 하잖아요. 그럼요. 꼭 반드시 택시 기사분 병원 가시라고 우리 진단서 제출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근데 이제 또 두 남자가 또 있어요. 네네. 지금 문다혜님이 네네. 아버지 문재인과 남편 서 씨. 또 이 두 남자의 또 운명이 또 걸려 있어요. 이분한테. 맞습니다. 예. 남성들이 참 무슨 수라 그러죠? 그러면 왜
저 무속인한테 가서 뭐 재수가 무슨 재수다 무슨 재수다. 도화살? 뭐 도화살인가요? 어찌됐든 자, 지금 이제는 이제 전주지검으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까는 용산경찰서였죠. 용산경찰서에서 네. 이제 전주지검으로 전주지검. 넘어오는데 전주지검이 진짜 발빠르게 이 수사를 확장시키고 네. 있다. 네. 오늘 나온 소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백원우. 네. 백원우 압수수색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백원우가 근데 노무현 대통령 보좌관 출신의 의원이었다가 예. 문재인 정부 때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정확하게는 청와대에서 노무현 때 행정관이자 네. 문재인 때 비서관입니다. 네. 청와대에서 계속 있었고요. 네. 또 물론 재선 의원입니다. 네. 그런데 백원우가 왜 중요하냐? 문재인 청와대의 행동대장이자 해결사이자 설계자 모든 것을 다 설계한 사람. 실세라고 봐야 되나요? 실세 정도가 아니라 왕수석. 아.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아. 이를테면 민주당 좋아하는 십상시네요. 십상시, 일상시. 첫째, 왕상시. 왕상시, 네. 왕내시. 왕상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백원우는 이겁니다. 자,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왜 이상했느냐? 원래 재선 의원이잖아요. 그런데 비서관은 1급입니다. 1급에 불과해요. 네. 그런데 그 위에 이제 저 수석이 차관이고 뭐 이렇게 해서 장관도 아니고 차관도 아니고 1급에 지금 그 차관복 정도, 차관복급에 네. 지금 비서관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격을 완전히 낮췄잖아요. 원래 수석 정도를 해야 되는 사람이죠. 해야죠. 당연히 네. 수석을 해야죠. 그런데 수석도 안 하고 갔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걸 완수하고자 하는 게 컸다는 거예요. 어떻게 완수한다? 첫 번째는 뭐냐면 노무현의 복수. 네. 노무현의 복수가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와갖고 전 정권, 그러니까 보수 정권을 전부 다 때려잡자. 이게 이 사람의 복수예요. 그래서 이게 기억나시겠지만 이명박 어디다 대고 왔어 하고 그 연결식 때 고함 지정자가 이 백원우입니다. 대통령한테 노무현 연결식 때. 네. 그런데 자, 이 백원우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가서 뭐를 했느냐? 첫 번째로 한 게 전 부처, 내각에 전부 다 지시를 내려요. 비서관 주제에 지시를 내려갖고 모든 내각의 부처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라. 이게 뭐야? 내가 이제 한번 칼춤을 추겠다. 완전히 자기가 그렇게 한 거고요. 주군의 복수를 내가 여기서 진짜 이제 완수하겠다 이런 거네요. 그게 이제 두 단계를 내린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무현과 문재인의 동시에 민정실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럼 이쪽 민정실에 들어와서 두 번째는 뭐냐면 문재인을 완전히 보호하고 문재인 일가의 소원 수리 담당. 소원을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 거야. 진이. 자, 진이에요. 자, 문재인이 어떤 소원을 얘기했죠? 우리 내 30년 지기. 울산시장. 친구를 어떻게 좀 당선시키는 걸 보고 싶다. 흑흑. 백원우? 알겠습니다. 하고, 뭐를 하느냐? 이 백원우는, 돌격대 별동팀을 만들어요. 별동팀이 삼청동에 그 건물이 있어요. 원래 그 삼청동 건물에 아예 따로 자기네들이 검찰 수사관 등을 불러서 팀을 만들어요. 별동대. 원래 이게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은 민정비서관실, 반부패 비서관실, 공직기강 비서관실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 사람은 원래 민정비서관실 소속이에요. 근데 여기에 원래 민심팀, 친척팀이 있는데 별동팀을 만들어갖고 나머지 공직기강 비서관이 할 일이나 반부패 비서관이 할 일을 다 해. 어떤 거? 공직감찰 첩보 수집. 그래갖고 뭐를 해? 지금 김기현의 비리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완전히 제보했던 듯이 거의 만들어버려갖고. 비리 공장이군요. 그렇지. 거의. 이거를 울산 경찰서에 수사를 지시. 그걸 누가 해? 백원우가 해요. 뭘 갖고? 별동팀을 갖고. 이 별동팀이 어마어마하게 이 모든 걸 다 해.
그러면 약간 조작 수사를 이 백원우를 중심으로 많이 만들어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다시 그 문재인의 소원은 그렇게 들어주잖아요. 문다의 소원도 들어주잖아요. 문다의 소원 뭐야? 타이스타제. 자, 이 백원우를 이번에 압수수색한 건 뭐냐면 신우석이 고리예요. 신우석이 민정비서실의 뭐죠? 네. 친인척 팀이잖아요. 그럼 민정비서관실의 친인척 팀에 원래 선임행정관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선임행정관을 뛰어넘고 그러네요. 백원우한테 직보를 한다고 했다. 그때 뭐냐면 검찰이 그걸 잡고 그이 별동대 팀에 있었구나. 그렇죠. 신우석을 누가? 신우석 씨. 아니 별동대는 직계야. 저기 누구 직계? 백원우의. 백원우의 직계예요. 직계고 얘는 공식 라인, 공식 친인척 팀. 별동팀은 아예 숨어서 하는 직계들이고 이 친인척 팀 원래 친인척 팀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오픈된 사람들. 행정관이지. 이 행정관이 직보를 그러니까 백원우한테 직보했니?라고 신우성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물어본 게 기사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넌 왜 백원우한테 직보했지? 네. 그리고 왜 선임 행정관을 뛰어넘었지? 그러니까 백원우가 공식적인 라인이면 공식적인 어떤 결제 라인을 거쳐야 되는데, 그렇죠? 사선으로 가버린 거네요. 당연히.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 백원우가 백원우를 부른 거예요. 너 이 모든 거를 다 네가 한정했지? 네가 한정했지? 그 지금 진술이나 이런 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자, 백원우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다 했어. 유재수의 감찰무마. 그것도 백원우야. 버닝썬 그것도 백원우야. 대단하네. 그다음에 산업은행 우리들 병원 특혜 대출. 그것도 백원우야. 지금 제가 그냥 백원우 얘기하는 게 다 저기가 있어요. 증거가. 윤규근이라고 아시죠? 윤규근의 녹취록에 총경 주제 검찰총장이라는 말을 붙은. 그쵸. 자, 이 사람이 윤규근이 뭐냐 하면 녹취록이 있는데 당시에 산업은행 대출과 관련한 자기 말 중에 백원우 얘기가 나와요. 백원우가 이걸 모든 걸 했다. 놀랍군요. 그렇죠. 이렇게 백원우가 안 낀 데가 없어. 제가 알기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들 병원 말씀을 드리길래 하나만 더 하면 우리들 병원의 이상호랑 그다음에 이상호 전 부인인 김수경이 그때 당시에 뭐 온갖 거를 다 벌려요. 뭐 창업 투자도 하고 뭐도 다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빠 할머니 죄송합니다. 할머니라고 표현해서 어쨌든 노빠 여성하고 나이 드신 여성하고 여성이 투자해서 큰 청담도에 무슨 카페를 만들어요. 근데 이게 서로 분쟁이 일어. 그래갖고 이 카페가 잘 됐나 보네. 노빠 여성이 화가 나갖고 그 당시에 어쨌든 이 분쟁이 청와대까지 튀어. 그래서 전화를 해갖고 백원우 받고 화가 나서. 근데 노빠이니까 다 아는 거야. 서로 다 알아. 윤구근이 그걸 대신해서 누님 왜 그래요? 제가 알아서 해드릴게요. 제가 보고 했어. 백원우가 알아. 제가 다 보고하고 다 할게요. 기다리세요. 또 양정찬이 뭐해? 뭐 이러다. 그 노빠 다 알아. 그 할머니를 한번 우리가 모셔야 되겠네. 이제 빡쳐갖고 다 말씀하실지도 몰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말씀드려요? 백원우 바꿔 이게 뭐 백원우가 다 이게 해결사야. 그리고 또 백원우가 뭔 역할까지 해?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 하이에나가 굶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5년, 박근혜 대통령 5년, 10년을 다 백수 건달들이었잖아. 딱 문재인이 되자마자 뜯어먹고 뭘 하고 온갖 민원들이 다 속출을 해요. 그걸 노무현 청와대에서는 누가 그거를 컨트롤했냐면 유인태 정무수석이 완전 칼같이 컨트롤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백원우는 민원을 다 이제 교통정리야. 그건 들어줄게 하고 전화해서 뭐 하고 뭐 다 이 민원 해결사. 실세네요. 아니 그럼 왕수석이라니까요.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우리 옆방이었어요. 그러셨구나. 백원우 의원이. 그러셨구나. 네. 그때 많이 사인도 받아놓으시고 그럴걸. 이젠 사인 못 받아요. 들어가서. 그러네요. 그러네. 그래서 다시 이제 좀 돌아오면 말이 길어졌습니다. 이번에 백원우를 압수수색한다라는 건 제가 진짜 화가 나는 건 뭐냐면 백원우가 이걸 모든 걸 다 했는데 제대로 잡질 못해요. 그러니까요. 모든 사건에서 백원우가 중심이 아니야 보면 주변부야. 그러니까 울산시장도 왜 이진석 그 비서관 하나 집어넣고 끝났잖아요. 그렇죠. 뭐 어느 때든 이름 다 들어가나 어느 때든 요리조리 그냥
가볍게 네, 네. 그냥 넘어가는 어떤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드디어 본진으로 들어가는군요. 왜 본진이냐? 모든 사건에서 문재인까지 못 갔다는 거야. 그러네. 근데 이번 사건은 뭐야? 문재인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건. 그러네요. 핵심이 문재인이니까. 건, 예. 그러니까 백원우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지금 가장 중요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네. 그러면 이게 타이스타젯에 대해서 네네. 좀 이제 꼬리 자르기가 아니고 이번에는 조금 깊이 들어가서 본질로 왜냐면, 들어가겠네요. 왜냐하면 저기 그 백원우하고 이상직이하고 절친이야. 아주 가까워요. 그렇구나. 어떤 인연이 있어요? 문재인 캠프에 동행 캠프라고 했죠. 그때 당시에 네네네. 동행 캠프에 조직 속에 있었어. 조직 쪽 담당 둘이. 둘 다. 지금 포괄적인 의미로 백원우가 총괄했어요. 네. 조직 부본부장이지만 네. 조직적을 완전히 총괄했고 그 중에 하나가 직능이거든요. 직능 부분의 부본부장이 이상직이었어. 그러면 같은 팀이야. 그러네요. 같은 팀으로 활동을 한 거예요. 근데 왜 이재명 뒤에 요즘 더민주혁신회 있잖아요. 네네. 제가 보기엔 얘네도 십상시잖아요. 거의. 네네, 사실 그렇죠. 공식 라인은 없지만 그럼요. 모든 걸 좌지우지하고 의원들 협박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게 백원우가 했던 그 특공대가 더민주혁신회 같은 그런 역할을 했었을까요? 조금 성격은 다른데 왜냐면 백원우는 완전히 당이랑 상관없어요. 그러네. 권력 속 완전히 그러네. 권력 속에서 그러네요, 대통령을 그러네요. 옹호하고 그러네요. 이게 뭐냐면 노무현도 사실 그 권양숙 등 또 권양숙과 누구야 노건평 뭐 또 노정현 사실은 그 박은현한테 돈 받고 뭐 그러네요. 하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그게 검찰에 드러났잖아요. 네. 백원우의 역할은 그거 완전히 차단하는 역할이에요. 계속 숨기고 그런 솔직히 얘기하면 이 인간들이 내가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그 반면교사 위에 그 반면교사는 그런 짓을 안 하면 돼. 그렇죠. 돈도 안 받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런 부정부패를 하지 않고 그렇죠. 이런 청탁하지 않고 사위라고 봐주지 않고 이래야 되는 건데 거꾸로 이거는 더해. 그러네. 온갖 거를 완전히 하면서 적폐라고 전 정권을 휘어잡아서 내가 보기에는 이거야. 이 자들은 진짜로 누구야 이해찬 말처럼 한 100년 할 줄 알았나 봐요. 사실은 맞아요. 이거 그런 한 것 거 같아요. 보면 저기야 꺼리낌 없이 해요. 맞아요. 꺼리낌 없이 했어. 그러면 사실 두렵지 않았을까? 자기네는 그를 똑같은 이유로 위를 다 쳐내는데 그렇죠. 같은 거를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니까 보통 정상적인 사람들은 범죄 행위를 하다 걸리면은 네. 다음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지금 이 백원우 비서관은 네. 범죄하다가 옛날에 걸려서 안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그렇죠. 더 치밀하게 잘 숨겨갖고 내가 잘 컨트롤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네네. 더 조직적인 상태로 바뀌는 그렇죠. 유전자네요, 이 정도면. 그럼요. 병이지 병. 그러니까요. 예, 병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보니까 네.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스타 항공에 있는 네. 파일럿을 알아요. 음. 같이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남자의 로망은 사실 스튜어디스인데 아, 여자의 로망은 파일럿 키도 아닙니까? 크세요. 그럼 저랑 동갑인데 예. 이분이 노조를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네, 이 당시에. 그래서 그 그렇구나. 제보한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왜 이분이 하신 제보하셨구나. 예, 그 팀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이스타 항공은 아마 평양 왔다 갔다 하고 있었을 거다. 평양 전세기? 예. 평양을 취향했다 완전히. 우리는 아마 정권 안 바뀌었으면 지금 나는 평양이나 왔다 갔다 하고 있겠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 진짜 떴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정색이더라고요 이게. 그러게 말입니다. 자 보니까 그 통일예술단 그러니까 네. 통일을 평화 통일 뭐 이렇게 운운하면서 우리나라의 네. 이제 예술단을 전 세계로 보내잖아요. 네. 그런데 타이스타 제시였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누구를 불러? 조명균 네. 통일부 장관을 부릅니다. 통일부 장관을 부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야 이거 문다혜를 위해서 완전히 당정청이 당정청이 모두 다 동원이 됐구나. 그러네. 이제 내각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야. 청와대는 이미 전 부처가 다 네. 반영이 돼 있어요. 네. 이제 내각으로 갑니다. 국토부는 당연히 이제 아. 연루가 됐었으니까 우리가 뭐 총 이렇게 안 붙였는데 이제 통일부까지입니다. 국토부는 아시다시피 서창호가 딱 입사한 다음부터 중국이라든지 싱가포르 쪽에 막
그 취약 노선을 주잖아요. 왜냐 그렇죠. 10개가 넘던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통일부까지 나서서 이스타젯을 전 세계로 띄워줍니다. 네. 선정을 시켜줘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겁니다. 자, 전 세계로 간다. 그게 돈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을 그쵸. 거예요. 물론 그쵸. 뭐 돈 되긴 하지만 그러나 국적 항공사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표하는 항공사가 됩니다. 그렇죠. 홍보. 그러니까, 이스타젯이 평양에 갔습니다. 그러네. 이런 광고들을 할 거예요, 이제 그럼요. 이스타젯은. 그러면서 이 국내 광고나 국외 광고에서 굉장히 선전 효과를 누릴 겁니다. 그런데, 그러네요. 이스타젯, 할 수 있어. 좋아. 100번 양보해서, 맨날 대한항공만 가라는 법도 없고, 맨날 아시아나항공만 가라는 법도 없고, 대형 항공사 국적선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개의 항공사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야, 라고 보여주고 싶다? 거기까지 이해합시다. 그리고 뭐 평양까지 거리가 짧으니까 그 거리가 길지 않으니까 뭐 물론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돌아갔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시간이나 걸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저가 항공사가 갈 만한 거리야. 뭐 중저가 항공사가 무슨 알래스카 이런 데는 안 가잖아요. 그렇지. 예. 비행기도 작고. 그러니까 그래. 거기까지도 양보해. 그렇다면 선정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투명해야 돼요. 청와대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공개 입찰을 해야죠. 공개 입찰을 해야죠. 공개 입찰 안 하고 수의해? 그럼 큰일 나죠? 그러면 공개 입찰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의 어떤 조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타이스타젯은 어떤 조건인지는 모르겠지만 말도 안 돼요. 왜? 첫 번째는 뭐냐면 대단히 부도덕한 그런 그렇죠. 항공사였습니다. 당시에 2018년도에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2018년도에 보냈으면 이미 그 전부터 타이스타젯은 일단 못 때문에 크게 문제가 돼 10대 자녀에게 편법으로 이 이스타젯의 대주주로 만들어 버려요. 네, 그러네요. 이거 민주당이 가장 싫어하는 갑질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일 많이 하죠. 뭐 이를테면 전 부인 이상직의 전 부인의 골프 코치에게 돈을 주려고 직원 임양해서 월급으로 돈을 줘. 이런 식의 불법 비서관한테 수영 배운 분이랑 또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노조 임금체불. 그러네요. 임금체불 심했더라고요. 심각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평양에 가는 항공사? 헌법증여 임금체불은 민주당이 제일 싫어한다고 말만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을을 위한 세상을 만든다고 을지로위원회 만들어갖고 맨날 갑질하는 그런 세상을 뭐 이렇게 한다며 바꾼다며 그럼 이상직부터 바꿨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앞뒤가 안 맞는데 자 그런데 중저가 항공 얼마나 많아요. 특히나 이 비행기 대수라든지 운항 기록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따지면 사실은 죄송합니다. 대형 항공사의 계열사들이 훨씬 커요. 왜 그 중저가 항공인데 아시아나항공 계열사, 뭐 대한항공 계열사들이 있어요. 뭐 진에어 같은 거. 그런데 그러네요. 사세라든지 뭐 비행기 수라든지 안전 운항에 대한 어떤 데이터라든지 이 모든 면에서 지금 떨어지는 굳이 이스타젯을 또 갑질만 한 이스타젯을 선정을 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우리 사위 우리 딸 문씨 가문 뭐 이런 가문의 영광 아니었겠냐. 그 이스타항공은 사실 작잖아요. 그러니까 저가 항공 중에서도 그렇게 경쟁력 있는 항공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주항공이나 진에어나 이런 게 워낙 경쟁력이 있어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갔다 오면은 만약에 정권이 안 바뀌었다면 제가 이스타항공이면은 금단의 땅을 가는 뭐 비행기 이러면서 엄청 홍보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정말 굉장히 큰 기회예요. 중저가 항공한테는.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저가 항공이 사실은 지금도 그렇지만 노선이 어마어마해요. 처음에는 이제 그 부산, 제주만 시작이 됐다가 이제 동남아라든지 넓혔다가 점점 이게 그 거리를 넓히고 있거든요. LCC 뭐 해갖고. 그러니까 이게 이 사세를 점점 키우려면 뭔가 업적이 있어야 되고 브랜드가 있어야 되는데 엄청난 브랜드를 주려고 한 것이죠.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드러난 데다가 지금 이제 탈세 제보도 국세청까지만 있대요. 갑시다. 숨가쁘게 가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 많아요. 예. 자, 이제 국세청도 이스타만 파도 2시간 파게 생겼어요, 지금. 그러니까 당정청이 모두 다 손잡고 국세청까지 손잡고 이스타항공에서 네. 아까 그 파일럿 분이 제보를 한 거예요. 국세청에 야 이거 지금 횡령 배임이다. 근데 2021년도에 네. 문제입니다. 네. 뭐라고 문제요? 아이고 이거 구체적 증빙이 없어요. 증빙 사례가 없어요. 그리고 몇 년을 문제요 지금 네. 2년 이상 뭉개버렸어요. 네. 국세청이. 근데 정권 바뀌고 하니까 국세청이 입장을 바꿉니다. 그렇죠? 야 이거 탈세를 입증한 증거네. 영혼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을까. 어쨌든 그때 국세청이 왜 뭉갰겠습니까? 네? 문재인의 사위였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사위를 도와줬던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탈세 제보도 2년간 뭉갰죠? 네.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스타 타이스타제 이 사위 취업은 누가 봐도 정황상으로 뭐 구체적인 수사를 안 해도 네. 누가 봐도 이거는 부정 취업이구나 이렇게 지금 의심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와중에 또 환치기까지 하셨어요. 이분이 태국 가서. 아, 문다의 환치기가 이제 드러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경호처가 돈을 네. 받아서 뭐 어떻게 했다라는 기사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검찰이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겁니다. 즉 5억 1천만 원에 저기를 팔잖아요. 양평동 네. 빌라를. 구기동 빌라를 팔죠. 네. 구기동 빌라를 팔죠. 네. 그래서 양평동에 네, 양평동에 주택을 사죠. 사죠. 다가구 주택을 그렇죠. 사죠. 다가구 네. 주택을 살 때 2억 몇 천만 원이 모자라잖아요. 근데 그 2억 몇 천만 원을 지금 환치기로 메워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다혜에게는 어떻게 해서 네. 2억 5천만 원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태국에서. 그러면 안 먹고 안 쓰고 학비도 내가 안 내고 운전도 내가 안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아도 그러네요. 800만 원씩 받았다고 치니까 8천만 원에서 1억이 좀 안 되는 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이 안 돼. 거기가 2억 5천만 원이. 보냈는데. 아, 그렇지. 거기가 릴리 하우스라고 해서 태국에서 가장 비싼 그런 그 살았죠? 주택 중에 하나래요. 예. 그 저기 뭐야 그 사장이 놀랬잖아. 문재인 사위인지 모르고 너 어디에 저 숙소 구했니? 그랬더니 릴리 하우스요. 그랬더니 딴 데가 임마 너 그거 거기서 못 살아. 800만 원에 항공업무도 모르는 주죠. 어떻게 거기서 사냐? 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굉장히 후회했다는 사위인 줄 알고. 뭐 그러니까 릴리 하우스도 뭐든 아무것도 다 남이 내줘야 내줘도 그 2억 5천이 안 되는데 이거를 굳이 그 환치기 아시죠? 경호처 직원이 그러니까 바트화를 환치기 하는 그 태국 내에 있는 업자한테 그 돈 바트화를 주고 그리고 그 손잡은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환치기 업자가 돈으로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주는 그렇게 환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환치기가 전형적인 자금 세탁 자금 세탁이죠. 그렇죠. 자금 세탁을 하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해요. 그 돈이 아니 분명히 돈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돈이 그러니까 문다혜로부터 출발하잖아. 문다혜로도 들어오고 문다혜로부터 출발하잖아요. 문다혜로 출발했다는 건 그 돈이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뜻이고 그럼 그 돈은 어떻게 됐을까? 어디서 나왔는지 알고 가져갔을 거다. 누가 가져가요? 태국으로. 아, 원래 그러니까 한국에서 현금을 가져가서 가져갔을 거다. 가져갔던 얘네들 현금 돈은 좋아하니까 현금이잖아요. 다 엄마도 그렇고 관봉거니까요. 관봉거니. 그러니까 온갖 그 추측을 어쨌든 낳지만 태국에 가서 살겠다. 뭐 그래고 뭐 다 정리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정 정도 돈이 글로 갈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태국으로 간 이유가 아들의 무슨 교육 땡. 그 타이스타젯 그것도 솔직히 토리게임스나 거기가 거기지 뭐 타이스타젯을 하려면 대한항공 기왕에 뭐 불법으로 뭐 특혜를 줄 것 같았으면 뭔들 못 하겠어요. 그렇죠. 저기 대한항공 보내주에 타이스타젯 보내줘. 그리고 한국에 있는 이스타항공에 뭐 취업시켜도 되니까. 그럼 그리고 아니 넥슨 같은 회사가 있는데 굳이 무슨 토리게임스 왜 보내? 그러네. 모든 거 다 돈이야. 알고 그러네. 봤더니 토리게임스도 다 돈이야. 수백억 원이 왔다 갔다 있는데. 토리게임즈로? 예, 아니 토리게임스가 원래 토리게임스가 있는데 토리게임스한테 돈을 대준 회사가 있어요. K1 벤처스라고. 이게 문제야. 이 K1 벤처스가 이 토리게임스가 사실 돈도 못 버는 회사예요. 그러니까요. 억도 안 돼, 1억도 안 돼. 그러니까 저 임금 체불도 있어. 그러니까 진짜 별 볼 일 없는 회사예요. 저도 게임 회사여서 게임 뭐 출시했나 봤더니 다 실패해. 아니, 다 실패가 하나밖에 안 했지. 근데 그것도 실패해. 출시했는데 출시하자마자 망해. 그런데
뭐냐면 이 케이런 벤처스라는 회사가 돈도 대주고 사무실도 프로게임자한테? 대줘요. 네. 그런데 이 케이런 벤처스가 알고 봤더니 그 돈을 대주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회사가 2년도 안 되는 회사야. 그런데 갑작스럽게 한국 벤처 투자라고 아시죠? 네, 한국 네. 벤처 투자가 진흥원, 예. 지금 그 중소기업 네, 진흥공단의 네, 산하 네. 이게 원래 그 빵빵한 혈세로 만들어진 펀드로 그렇죠. 그 돈을 예, 예. 이렇게 그 지원해 네. 주는 곳인데 네. 여기서 일자리 뭐 무슨 투자 펀드라고 그래서 네. 그것을 이제 그 집행하는 운영 기관으로 선정이 돼요. 편법으로 그것도 네. 불법적으로. 네. 그런데 그거를 선정해 준 사람이 주형철이라는 사람이 네. 거기 한국 벤처 투자 사장이거든요. 네. 그렇게 페이런 벤처스 밀어주고 이 사람은 어디로 가? 바로 청와대 경제보좌관. 그분 TV에도 많이 나왔던 많이 것 같은데, 나오죠. 정철 씨, 그 그렇죠. 경제 문제 나올 때마다. 경제 문제 나올 때마다. 패널로? 그렇죠.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좀 길어졌지만 어쨌든 이 연결이 지금 타이스타젯도 굉장히 분명하다. 타이스타젯 항공사 자체도 네. 50억이 그냥 증발해버려요. 3년 동안. 사라져버려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 사용처를 알 수 없이. 네. 그게 무슨 회계 명목상 네. 뭐라 그러나 운영 네. 무슨 비라고 하는데 네.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돈이에요. 계속 자본 장식만 해요. 운영 뭐를 한다고 돈 쓰고. 그리고 한국 운항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4번 했어요. 4번이나 했어요? 3년간 4번. 어딜 갔지? 3년간 4번. 그런데 어찌됐든 이렇게 손해를 보는 것들에서 네. 어떻게 이 돈들이 갔나. 진짜 돈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서창호는 그냥 저기야. 어디 동사무소 가서 서류 떼주고. 저기 토리 게임스에서는. 마치 너의 취업 비리만 있는 것처럼 가리는 맞아. 말이었나? 맞아. 뒤에서는 큰 돈이 오가시면서 맞아. 사실은 이러면 2억이 문제가 아닌데요. 지금? 그럼. 돌아다니는 돈의 규모가? 대표님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거야. 아픈 손가락. 문제는 아픈 손가락은 말도 안 돼. 그거 호도하는 거예요. 그러네. 문다이가 모두 그러네. 서창호가 무능력하고 이렇게 해서 마치 부정, 네. 아버지의 정, 네. 아버지가 이렇게 딸을 생각하는 거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게 아픈 손가락. 그러네. 우리는 딸이 아버지를 팔아서 호구지책을 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의심이 아버지가 딸을 앞세워서 뒤로 돈을 해먹었을 확률이 더 높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야. 그렇게 해서 가져간 것도 맞아. 그런데 네. 그거보다는 원대한 그림이 설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은 문다이는 개평 정도 먹은 거겠는데요. 그렇지. 이 도박판에서. 아니 우리가 고작해 우리가 문다에 얘기하면 몇 억이야. 그러니까요. 규모가 안 커요. 5천만 원 왔다 갔다. 지금 돌아가는 돈은 솔직히 몇백억 원 돼야지. 그러네요. 그렇죠. 이 정도,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까지 딸 하나 먹여 살리려고 뭐 이렇게까지 당정청이 다 움직여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이 규모를. 가성비가 안 나왔잖아, 가성비가. 그냥 문다이 개평이 걸린 거네요. 그렇죠. 제 느낌에는 뒤로. 왜냐면 지금 평산도. 땅값을 11억을 빌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인한테. 그렇죠. 근데 누군지를 몰라. 우리는 왜 몰라야 되나?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그 남자도 몰라. 지인도 몰라. 네. 지금 우리 개평 문다이를 이름 바꿔야 되겠는데요. 네네. 그래서 문다이 씨는 이렇게 조금 더 많이 파봐야 돼요. 근데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딸한테 관심이 없는 게 자기 딸 지금 음주운전으로 중매산을 하는데 왜 남의 딸을 축하하고 있죠? 그러게 말입니다. 왜 진짜 관심을 둬야 돼? 딸은 관심을 안 두고 왜 남의 딸의 한승원 소설가의 딸에 관심을 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노벨상이 기뻐요. 지금 노벨상 기뻐할 때야. 그러니까. 지금 문다의 남자가 지금 문제인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걸 그래서 차단도 해야 되고 뭐 해명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딸에 대해서 뭐 아픈 손가락이라며 애틋하게 좀 또 연기도 해야 되고 근데 이 사람은 인간 그럼 좀 그렇고 이 사람은 착한 아이 컴플렉스거든. 자기는 착해야 돼. 자기 딸도 나쁘면 안 돼. 지금은 이게 이율 배반이라 그런 거 있잖아요. 혁명 모순이 아니라 뭐랄까 이게 모순이야. 이 자아분열인데. 자아분열이야. 자아분열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이걸 납득을 못해 이 상황을. 그렇죠. 그런 것 같네요. 지금 상황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사실 치매 전조 증상이긴 한데 알츠하이머 선망이거나. 네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게 저는 이 글을 딱 보는 순간 오랜만에 문의 침묵을 깨셨네 이 생각보다는
마누라 구속되는 날 헬스 하시던 조국님이 생각이 났어요. 이분들의 종특인가? 가족은 중요하지 않아. 겁나 가족을 뭐 내세워서 뭘 한 후에 막상 구속되거나 음주운전으로 하면 딴소리해. 자기의 취미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이분들 종특인 것 같아요. 저 문재인이 내가 기억하기에 이런 기억이 나네. 저기 자녀 교육이 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굉장히 막 야단도 치고 한데 자상하셨다. 뭔 소리야? 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 문준영이 한 말을 보면 뭐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한 번씩 때리기도 했다는데요. 뭐 어렸을 때 뭐 한 번씩 때리고 막 이랬대. 근데 자상하시대. 뭔 소리야?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렇게 야단을 좀 쳤대요. 막 야단을 치고 옛날에 뭐 중앙일보 여기자가 그때 당시에 구기동이가 어디에서 네. 문재인의 뭐 목소리가 좀 커졌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김정숙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이런 기사가 한번 났어요. 귀때기라고 해서 귀로 이렇게 듣고 있다가 구기동에서. 그런데 어쨌든 이 문재인이 그렇게 막 좀 겉에서 볼 때는 김정숙의 목소리가 커지고 문재인의 울음소리가 들릴 것 같은데 또 부부일은 알 수가 없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해석을 하면 문재인이 너무 맞다가 왜 때려? 그러니까 기가 막혀갖고 김정숙이 눈물을 흘려. 아니 이제 파년까지 뭐 이런 거 아닐까? 감히 나한테 소리를 감히 나한테 상처가 된 거야. 어딜 감히 나한테 고함을 질러?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고 문재인이 참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빨대왕 스타일의 형님을 지금 악마처럼 유혹하고 있네요. 아닙니다. 예. 아니 줄줄 나와. 나는 유진 대표님만 만나면 7시 스타일이 아니야. 7시에 이종근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종근의 캐릭터가 막 나오고 있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네네. 오늘 품격 있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니, 사실은 이게 나일지도 몰라요. 내 안에 너무 죄가 많아서. 예. 하여튼 이분들은 이 가족은 참 집단적으로 좀 상담을 받아봐야 되지 않나. 저기 문재인 말씀 잘하셨어요, 대표님. 오늘 문재인은 정말 기가 막힌 말만 해. 네. 또 지가 또 읽었답시고 또 한강 소설을. 그리고 가르쳐 막 또 SNS에 쓴 글 아니에요, 이게? 가르쳐. 한강 소설가님의 소설을 읽으시려면 네. 고통을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읽으십시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문재인한테 하고 싶은 나도 얘기야. 보자마자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건가? 아니 딸이 남자와 새벽 한 몇 시까지 이태원에서 그렇게 즐거운 밤을 보냈다라는 고통을 아버지로서 느낀다면 이제 회피하지 말란 말이야.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라고. 근데 제가 보기엔 이분한테는 그게 고통이 아니야. 고통이 아니야. 그냥 버리는 말이야. 얘 버리고 왜냐면 사위 충분히 이용해 먹고 버렸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딸도 충분히 이용해 먹고 개평 떼주고 버리고 이제 마누라랑 뭘 하실라나? 아들도 있고 뭐 남은 카드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게 아닐까 이런 네네. 생각이 사실은 좀 들었고요. 그렇고요.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자, 이왕 선거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 정치부 민한 기자 출신의 우리 송원재 대표님이 이번 선거에 대해서 먼저 판세를 좀 분석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산 금정 얘기를 하셨으니까 부산 금정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딱 55분 만에 드러날 아니죠. 한 12시쯤에 드러나겠죠. 한 5시간 후면은 정확하게 드러나겠죠. 박빙승부를 하니까. 예. 금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정에 계신 분들과 많이 통화도 했고요. 네. 이 선거 때 제가 내려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고맙게도 실장님이 민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도 기자 생활한 지 오래돼가지고 그럼요. 40년 정도 되시지 않았죠? 촉이 더 밝아지고요. 네. 밝아지지 않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측에 다 전화를 해봤습니다. 네네. 다 박빙으로 자기들이 이긴다라고 합니다. 네. 이번은 아시다시피 당 내에서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공표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네. 전부 지금 감으로 가는 겁니다. 네네.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에서 박빙의 승부가 나왔습니다. 네. 민주당이 조금 앞서는 걸로요. 저는
현장을 가보진 않았지만 감은 잡습니다. 네. 저희들이 선거를 워낙 오래 취재를 해봤기 때문에요. 네네. 감은 있지만 네. 굳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네네. 아직 1시간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네네. 투표가. 네. 부산 금정의 경우에 네. 지금까지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은 유권자는 네. 제가 보기엔 거의 대부분이 이 국민의힘 보수 우파 법치를 지지하시는 분입니다. 네. 그래서 모두 지금 투표장으로 나가시면 네. 집 근처에 뭐 요즘은 굉장히 가깝게 다 설치되어 네네. 있습니다. 네. 그 투표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네. 지금 43% 조금 넘어섰습니다. 6시 기준이었거든요. 네. 지금 한 44, 5%가 되지 않을까. 네. 지금 50%가 채 되지 않습니다. 네. 보궐선거, 재보궐선거고요. 이 지방선거의 경우에 지난 선거와 뭐 비교하는 거 투표율 의미가 네네. 별로 없습니다. 네. 그렇죠. 계속 이게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네네. 전체를 놓고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에서 투표율이 높아지면 국민의힘에 유리하다. 네. 투표율이 낮으면 국민의힘이 좀 불리할 것이다. 민주당이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지금 투표율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50%까지는 가야 합니다. 네. 다행히 강화는 지금 55%를 넘었거든요. 와. 60%까지 근처까지 가지 않을까. 네. 지금 뭐 전남 지역은 70%까지 가고 있습니다. 와. 예. 아니, 재보궐은 원래 한 3분의 2? 평소 그냥 지선에서는 더군다나 총선 대선이 가장 투표율이 높고 사전 투표율 포함 본투표 포함 그다음이 총선 그다음이 지선인데 가장 낮은 게 저기잖아요. 재보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0%, 60%, 50%라는 건 본선거 그러니까 본 지방선거 투표율과 별 차이가 없고 사실 더 높다고도 할 수 있을 만큼 관심이 지금 뜨겁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저희가 판세 분석보다 더 중요한 건 투표 동료겠지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투표 동료긴 하죠. 투표를 독려하는 것은 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지금 부산 금정을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네. 이게 금정이 가장 핫해졌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강화 군수도 중요한데 강화 군수 선거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거든요. 네네. 그다음 영광 이야기를 하는데 영광은 뭐 자기들끼리 지금 뭐 사실 이 진흙탕 싸움을 하고 네네.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전국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전국에 큰 의미를 가지지는 않지만 네. 지금 이재명과 조국 저 범죄 혐의자들이 네네. 금정에 가서 마치 이 금정 선거를 이기면 자기들이 지금 뭐 사법 리스크가 줄어드는 것처럼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금정 선거가 핫해졌고 네네. 또 박빙의 승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금정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네네. 금정에서 이재명과 조국이 결정적으로 두 가지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네. 지금 투표장으로 나가셔야 되는 이유가요. 네. 하나는 이미 말씀드린 폐륜을 저질렀습니다. 네. 이런 말을 실수로라도 해서는 안 되는데 네. 의도적으로 한 겁니다. 네. 그거 다 보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그 김영배가 부산 금정 출신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 또 한 가지는요. 네. 그 후보 단일화의 전부 쇼입니다. 네. 이재명 조국이 다 짜고 있었던 겁니다. 네. 이재명 조국이 부산에서 자기들이 내놓을 공약이 없는 겁니다. 네. 그냥 이 쇼를 벌이는 것입니다. 이게 또 사기를 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잘 보시면요. 이재명이 부탁해서 조국이 금정에 왔다라고 하면서 내 고향 부산 금정이 뭐 이번에는 뒤집어줘야 된다라는 이따위 말을 하는데요. 네. 영광에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민주당 후보는 이제 전남에서 끝장내야 된다. 그렇게 싸우던 조국이 갑자기 부산에 와서 네. 이재명이 시켜서 와서 지금 지원 유세한다라고 했어요. 네. 네. 전부 짜고 치는 지금 이 거짓 쇼들입니다. 그렇죠. 제가 아는 부산 시민들, 부산 유권자들은 여기에 속지 않을 것이다. 특히 금정은 지난 2018년이었습니다. 네. 그때 한 번을 제외하고는 네. 이 금정은 한 번도 이 보수 우파 네. 국민의힘에서 져본 적이 없습니다. 네. 네. 부산에서 뭐 해운대 쪽과 금정 쪽은 제가 뭐 출신 지역이나 이 분석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확실하게 그동안 보수, 공정 이 가치를 지켜온 분들입니다. 네. 이번에 말을 좀 길게 해도 되겠습니까? 아유, 말 많이 하십시오. 제 금정 이야기가 나와서. 아유, 말씀하십시오. 원래 금정분이세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그렇진 않은데 예.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이게 이번에 제가 수도 없이 많은 통화를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네네. 제가 부산 시민들, 보수 우파 이 많은 분들의 따가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실망을 했다. 네. 한동훈에게도 뭐 믿을 수가 없다. 네. 이번에는 좀 뭐
경고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네. 이번에 금정에서 경고를 하면 줘야 된다. 네. 맞습니다. 맞는데 네. 이게 지금 다음 달에 이재명 1심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조국 다음 달에 구속이 됩니다. 네네. 이 이재명과 조국의 이 난동질 여기에서 이 부분만은 그치도록 국민 여론으로 그치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이 부산의 제가 이 표현을 쓰겠습니다. 역할이 아니었겠느냐. 네네. 지난 총선 때 낙동강 벨트 다 진다라고 했습니다. 네네. 근데 마지막 하루 이틀 만에 부산이 확 뒤집었습니다. 그렇죠. 무려 5% 6%를 확 뒤집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번 금정에서도 그걸 보여줄 것이다. 저는 네.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조금 못 믿어온 부분이 있더라도 금정에서 보여주시고 나면 그 부분을 풀어나갈 것이다. 네. 네, 그래도 윤석열 정부를 만들어낸 게 부산이었고 네. 또 한동훈 대표도 부산에서 많은 당원들이 지지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이 지난 총선 때 부산에서 어떻게든 낙동강 벨트를 동부를 함락하겠다라고 나섰는데 도리어 부산 시민 여러분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런 그 실정을 또 질타해 주시고 그리고 못 믿었다라는 말이 나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를 우리가 받쳐줘야 된다라고 뛰쳐나오셔갖고 사실은 이 나라가 현재까지 지금 지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프라이드 잊지 마시고 사실 2018년에 금정을 한번 뺏겼어요. 금정 분들이. 그런데 그 당시는 금정 분들이 뭘 잘못 생각했다 이건 아니에요. 보니까 18개 지역구 그 구청장 선거에서 16개를 싹쓸이 했더라고요. 그 문재인이 부산이라고 고향이라고 이야기하고 예. 문재인이 뭔가 뭘 제대로 해볼까? 그 노무현 뭐 향수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했다가 부산 시민들이 철저히 배신을 당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부산 시민들이 가장 쪽팔려하는 전국적으로 쪽팔려하는 것이 문재인 조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보니까 바로 그 지방선거 투표일 바로 전날에 트럼프하고 네. 김정은이 합의시효가 있었어요. 그 김정은과 트럼프가 선대위원장이었다고 민주당 선대위원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또 당시에 어쨌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여파가 2016년에 있었으니 바로 한 뭐 얼마 안 되는 그러니까 문재인이 집권한 지 1년 차 정도였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어쨌든 파란색으로 그냥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사실 금정구청 분들이 휩쓸릴 수밖에 없었다. 전체적인 금정구만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보수 괴멸이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금정구 계신 분들 지금이라도 나와주시면 정말 부산 분들의 어떤 또 기계라든지 혹은 보수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영광 얘기를 잠깐만 해보죠. 강화군수 얘기를 해보죠. 예. 강화군수가 확 차이가 나는데 그 진보 패널들이 방송에 나가면 늘 앞에서 강화도 모른다, 강화도 뺏긴다, 강화도 무너진다, 안상수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안상수 전 인천시장께 이제 그만 다른 역할이 있으니까 사퇴를 하시라고 했는데 그렇죠. 근데 이 안상수 시장도 뭐 많이 인지도도 있죠. 네. 근데 뚜렷한 게 그 흐름이 네. 강화의 여론의 흐름은 이 뚜렷하게 이 국민의힘으로 우세로 계속 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큰 변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렇죠. 예. 지금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가 어젯밤에 밤 네. 12시까지 뭐 금정에 다 모였어요. 네네. 뭐 눈물을 글썽이는 사람도 있고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다 모였습니다. 네. 다 모여서 그 한 가지 이야기였어요. 이 좀 한 번만 믿어달라라는 거였어요. 네. 그리고 이재명 조국은 이 구속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네네. 사법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 네. 이재명 조국을 구속시키고 사법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윤석열 정부나 한동훈 대표를 꾸중을 내려도 네. 늦지 않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조국이 있는 한 한국이 지금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다. 네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일부는 울고 뭐 이렇게 했어요. 네네. 이 솔직히 지금 국민의힘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죠. 뭐 맞습니다. 이럴 수가라고 된 거죠. 네네. 이 조용히 치르려고 했는데 네네. 금정이 흔들리게 되면요 어떤 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지금 가끔씩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를 만들어냈고 지탱하고 있는 소위 보수 우파의 전통적 지지층이 네. 무너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 결정적인 걸 검증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구 경북까지 가지 않더라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뭐 1박 2일로 지금 뭐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가 뛰었습니다. 예.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예. 마지막 보수 결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되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보입니다. 예. 제가 지금 계속 좀 약간 미소를 짓는 게 예. 송 대표님이 오늘 기승전 금정이야. 강화 얘기를 강화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또다시 금정으로. 금정이 아, 네. 맞습니다. 워낙 지금 중요해졌고 아유, 그럼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참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강화 말씀을 제가 조금만 저도 예. 숟가락 하나 들면 지금 그래서 내가 진보 패널들한테 이런 네.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 강화 군수 선거가 어떻게 치러졌는지 아느냐. 그때 3파전이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이제 국민의당 쪽 국민의힘 쪽 후보가 나왔어요. 제가 오늘 참 이름을 까먹어서 그러는데 나왔어요. 이번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나왔는데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으려고 하니까 당시에 경선에서 상대를 했던 국민의힘 소속 경선 상대자가 저기를 걸었어요. 자격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뭐 좀 이렇게 충돌이 있었죠. 예. 근데 눈물에 어쨌든 탈당을 합니다. 예. 후보가. 그리고 그걸 문제 제기했던 사람이 그럼 공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격이 안 됐, 이 사람도 사실은 그런 수준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경선 가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 사람도 탈당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둘 다 빨간색 입고 나요. 둘 다. 그리고 상대는 이번에도 나왔던 황현희 후보인데, 어떻게 됐느냐. 사실 후보가, 그러니까 국민의힘 계열 쪽, 탈당, 원래 공천을 받으려던 후보가 현 군수였거든요. 어떻게 됐느냐. 그 사람이 47%, 그 다음에, 민주당이 34% 그리고 세 번째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이라고 할 수 있는 세 번째 제3의 후보가 17% 압도적으로 어쨌든 준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강화 쪽은 강화 군수가 강화만 있는 게 아니라 서해 5도, 서해 모든 도서를 다 포함합니다. 전체 면적으로 하면 제일 커요. 엄청나죠. 네.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섬이기 네. 때문에 이분들은 많은 분들이 황해도 출신들이 많아요. 예. 예, 피난민들 바로 앞에 이제 황해도를 고향으로 하고 그 어떤 분보다도 안보 의식이 강하고.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보를 튼튼히 하고 지킬 수 있는 정당이 누구냐, 어디냐. 이거를 지금 더 선택을 한다라는 것이다. 저 안상수 시장 저도 잘 알지만 시장까지 하고 지금 몇 선 의원이 지금 저기 가서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가 확실하고요. 네. 안상수 전 시장은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우리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나와서 네. 얼마나 많은 웃음도 줬습니까? 그렇죠. 이재명 이놈 하면서 기억나십니까? 큰 망치를 들고 나와가지고. 아, 그럼요. 그래서 기억나죠. 안상수 시장님은 또 다른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있다. 아직도 많은 40분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8시에 투표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가서 줄을 서 계시면 혹시 늦더라도 그때 줄 서 계신 분까지는 모두 투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유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곡성은 어차피 지금 원사이드 한 것 같아요. 예. 민주당이. 그러니까 제외하고. 영광이 3파전인데, 예. 영광 3파전에서 어쨌든 자기네들끼리, 범죄자들끼리 서로 경쟁을 벌인다 손 치더라도, 한 가지, 이재명에게는, 지금 절박한 사연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호남이라는 게 민주당의 어쨌든 베이스 캠프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난번 총선 때, 정당 투표율에서, 예. 조국당한테 졌잖아요. 예. 그게 어쨌든 큰 상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광이, 물론 곡성 가져가겠지만 영광이 만약 무너진다? 아마 제목이 이렇게 달릴지도 모릅니다. 호남의 선택은 조국이었다. 이재명이 아니라 조국이었다. 연달아서 이렇게 연결이 되므로. 그러니까, 영광의 어떤 결과가 이재명에게는 영광을 만약 가져가면 그냥 똔똔. 영광을 그러니까 조국당이 가져가면 완전히 또 상처. 근데 진보당이 가져가면 약간의 기스. 이런 정도의 세 가지의 어떤 상황이 아닐까라는
라고 생각이 들죠. 진보당이 약진을 하면서 이 구도가 구도가 엉망이 돼버렸어요. 진짜 놀랐어요. 제 느낌은 그래도 민주당이라는 느낌은 받아요. 네. 제가 전화 통화를 해보니까 네. 그랬는데 사실은 영광에서 이 지금 지난 그 민주당의 전당대회 때도 이 호남의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죠. 네네. 이재명에 대해서 가장 이 지지율이 낮았죠. 네네. 이재명으로서는 아마 큰 타격일 겁니다. 그렇죠.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고 네. 이 조국이나 진보당이 된다면 뭐 조국이라는 큰 성과를 얻는 네. 건데요. 네. 저는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조국당에 네. 영광 군수 한 명이 당선된다고 뭐 조국당이 크게 달라지느냐. 네. 조국이 뭐 다음 달에 구속되고 나면 네네. 진보당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민주당의 이재명에게만 타격이 오는 네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이재명은 지금 갈 길이 급해요. 그렇죠. 지금 소위 탄핵 빌드업을 해야 되는데 네네. 이 국민의 여론은 싸늘한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더 싸늘해질 겁니다. 그렇죠. 이 이재명만 마음은 급해요. 예, 예. 그래서 이재명은 나는 탄핵이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매일 하는 이야기가 끌어내려야 된다는 그렇죠. 소리예요. 예, 예. 지금 이 난장판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재명은 지금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나라 전체를 난장판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네. 자기 1심 선고를 앞두고요. 네네. 어떤 선고가 내려지더라도 버티자는 거거든요. 네. 이 부분에서 이재명만 큰 타격. 이 제목 오늘 잘 뽑으셨어요. 이재명의 눈물. 네. 또 저 이재명은 그런데 눈물도 진실된 게 없어서 참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재명은 사실 공감 능력이 제로죠. 공감 능력. 그러니까 김문기 보세요. 모른다고 하고 그런데 발인 날 춤을 추잖아요. 그러니까 뭐 눈물 이런 공감 능력이 없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소시오패스 뭐 이런 아니 이건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희룡 원희룡 후보의 부인이 정신과 의인데 전문이에요. 예. 그 전문가의 우리가 의견을 어. 존중합니다. 예. 멸콩 라이브는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서울시 교육감 얘기만 짧게 좀 해보죠. 지금 물론 2대1 구도라고 하긴 하는데 보니까 투표 용지는 4명이에요. 예. 그렇죠? 뒤늦게 이제 그 단일화했기 때문에 자 2대1 구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완전 조직 선거입니다. 그렇죠. 조직 선거는 민주당이 강하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이번은 또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 귀책 사유가 소위 진보 쪽에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지난 10년 네. 이 진보 교육감으로 인해서요. 교육이 서울 교육이 뭐 서울만이 아니고 전국이 그런데 그렇죠.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강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조직 선거 플러스 학부모들일 것 같습니다. 지금 20% 조금 넘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뭐 한가했습니다. 오늘도 저도 투표를 했지만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조직표인데 진짜 뭐 언제나 그랬습니다. 교육감 선거 이 박빙의 승부고 투표율도 낮았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어느 쪽의 조직이냐 학부모들의 바람이냐 이 이야기인데 그래도 이 보수 쪽에만 좀 쏠림이 있지 않겠느냐 네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수십 년간을 진보 교육감에 내주고 교육이 엉망진창이 됐고요. 전체로 봤을 때도 전체 지도 교육감이 거의 진보가 많습니다. 이제 그걸 하나씩 정상화 시켜야 될 그런 상황이 서울 시민들에게 사실은 지금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 안 하신 분들 아직도 40분이 남아 있습니다. 집 근처에 아마 그 지역구 그러니까 투표소가 있을 테니까 꼭 식사하시고 나들이 삼아서 달려가시면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